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싱크대에 이어서 이번에도 DJ로 돌아온 저는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된 당금의 수장 샤샤입니다. 떠나갈 때가 됐어요. 슬프다. 이제 겨울이 좀 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제 나의 2학년도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절인데 오늘은 당금의 니니즈, 준이, 진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야망 연습생 진희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전 다이아손 현 인별지기 준이입니다. 와, 네, 오늘 에피소드가 공개되는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대학생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12월 9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표가 배부될 거라고 하는데요. 올해 수능 날은 좀 따뜻한 편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생각나시나요? 이제 슬슬 까마득하네요. 이런. 네. 저도 분명 새내기 때는 되게 작년에 수능 볼 때 어땠는데 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건 올해 따뜻했어요. 맞아요. 저 보일 때도 롱패딩 입고 등교했던 것 같은데 음. 이번에는 롱패딩은 무슨 간단하게 입고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보다 추워지긴 했으나 네, 이전에 수능 한파만큼은 춥지 않았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수능 봤던 해는 진짜 추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 수능 복장을 한 달 전부터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입었었냐면 티 입고 후드티 입고 후리스 입고 롱패딩 입고 갔거든요. 저 양말도 우와. 수면 양말 신었어요. 와. 근데도 추웠어요. 와, 어, 그런데도요? 진짜 추웠어요. 근데 시험장 안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게 히터를 막 빵빵하게 틀어주면 또 졸리니까 그렇게는 또 안 맞아요. 틀어주고 해서 막 엄청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입고 갔는데 그렇게 입었을 때가 딱 적당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당히 자구를 잘 했어야 되는 그런. 저 수능 볼 때 제 옷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제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간 컨버스를 되게 즐겨 신었잖아요. 그때도 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빨간 컨버스에 청바지를 입고 빨간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무스탕을 입고 그리고 가방을 들고 수능장에 갔어요. 아니, 대박이지 않아요? 수능장에 무스탕? 쉽지 않은 패션인데요? 이거 진짜 뭐야? 기존세라고들 하죠. 대단하다. 그냥 패딩을 입으면 될 걸. 오늘은 좀 추우니까 무스탕을 입어야겠다. 새벽 때 나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또 시험 볼 때 청바지를 입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 껴입을 거 많이 챙겨간다 응.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후드티 하나 딱 이렇게 입고. 이제 수능장에서 주목받는 방법 그렇게 있고 수능 시험장에 나오면서 학부모님들이 엄청 몰리시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가서 아. 누군가 물어봐요. 어땠어? 쉬었어? 와우. 볼만했는데? 한마디 하고 나가면은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다. 샤샤가 그때 수능 인터뷰 같은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때 진짜 어땠나요? 아쉽다. 쉬었어요. 이러고. 누가 봐도 새빨간 애가. 아쉽네요. 네, 인트로 토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또 본론에서 이야기를 할 게 엄청 많잖아요 오늘. 맞아요. 그래서 바로 싱크대학교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조금만 기다려. 싱싱 불어라 싱싱 싱크대. 싱싱싱싱 시원하게 불어라. 싱크 대학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조사한 성인지 통계로 보는 서울 청년의 일과 삶이라는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부부 중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3배, 돌봄 시간은 1.6배 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사노동 분담 공평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아직도 이런 걸까? 네, 방금 뉴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컨셉이 뉴스데스크의 앵커였나요? 죄송합니다. 잘하셨어요 되게. 제가 감히. 맞아요. 네, 오늘 에피소드 주제는 바로 엄마를 공짜로 누리지 마인데요. 패널분들은 제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엄마를 공짜로 누리지 마. 되게 제목부터 단어의 매치가 잘 안 된다 해야 되나? 엄마를 공짜로 누리다?
이 세계 자체가 되게 이질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런 거를 살짝 생각했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기획회의 때 딱 이 기획안을 봤을 때 와, 쿠쿠가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어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제목을 지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준이랑 비슷하게 이제 가사노동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라서 그냥 약간 패기로 녹음에 나왔는데 녹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 전문가 패널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해왔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가사 노동 아니면 가사 분담을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주변에서 특별하게 보았던 가사 분담법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맞벌이 일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외벌이를 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저희 아빠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가사 분담은 거의 9대 1로 엄마가 맡아서 하시는 편인데 뭐 요리, 빨래, 청소 할 거 없이 거의 다 엄마가 전담을 하시고 제가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살 때는 뭐 제가 먹은 건 제가 설거지하고 혼자 있을 때 그다음에 제가 해 먹을 건 제가 해 먹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저와 관련된 양육이라든지 교육도 거의 엄마가 다 전담하셨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저를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해가지고 저희 집은 완전 엄마한테 쏠려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도 외벌이 가정이라 가지고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오시고 어머니는 거의 전업주부식으로 가사 일을 하시는데 또 약간 미묘한 게 뭔가 어머니도 일을 하긴 하셔요. 뭔가 과외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식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이 가정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머니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 약간 소일거리 정도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하세요. 요리 같은 걸. 그래서 뭔가 목살김치찌개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러면 어머니는 고기를 안 드시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가 사오셔가지고 그냥 준비해서 그냥 한 세네 끼 먹고 그런 식으로 편중된 건 맞지만 그렇게 일이 많은 식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 저희 집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어머니가 거의 다 하시고요. 저희도 외벌이라서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중학생 때까지 가족이서 같이 살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거의 다 하셨던 것 같고 빨래, 요리, 청소 등등. 근데 뭐 간혹 가다가 아버지가 뭐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하긴 했었어요. 근데 또 돌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오히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았던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는 아버지가 워낙 애들 만나는 거 좋아하셔서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상황이 특수한 게 저는 지금 거의 독립을 했고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두 분이서 같이 사시는데 아버지만 일을 하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셔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어머니가 다 하고 계시고 집안의 모든 일을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버시고 일을 하시고 아빠 돈 많이 벌어와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저희 집도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뭔가 약간 아직까지 그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의 기술을 하자면 당위가 아니라. 거의 보편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들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 앞부분에 진이 앵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사실 가사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가사 노동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걸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아까 진이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가져왔는데요. 남성은 하루 평균 한 340분 정도 근로를 하고 50분 정도 가사 노동을 그리고 80분 정도 돌봄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이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여성의 근로 통계 같은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연하게 아직까지는 남성들의 근로시간이 길지만 돌봄이나 가사노동은 남성들의 근로시간이 적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여성들이 단순히 가사노동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플러스 가사노동을 하는 게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시간보다 적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가사노동과 돌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뿐.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중된 노동을 어떻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현재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저는 구조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관련된 수업을 들어보거나 해도 제일 먼저 언급되는 거는 이분법적인 성역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가사일이랑 경제활동에 있어서 뭐 남녀 성역할의 구분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성은 집에서 남성은 회사에서 각자의 일을 해야 한다는 어떤 공사 구분의 논리가 그래도 여전히 작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겪어온 저희 부모님 세대는 특히 더 그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더 남자는 바깥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더 만연했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상황들을 봐왔던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공익광고나 이런 데에서 막 양육에 있어서 아빠가 집안일하고 애기 돌보는 막 그런 이미지들이 미디어에서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노출되는 편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양육자는 그래도 엄마다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복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쓰게 되면 이제 자신이 비우게 되는 그 근무의 공백을 누군가는 채워줘야 한다는 그 부담감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남편에 대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더 그렇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그 1대1로만 이루어지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가족도 다 얽혀 있고, 그래서 이게 세대만으로 완벽하게 딱딱 나누기도 애매한 게, 부부들끼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우리 반반하자, 우리 그렇게 남녀 구분 짓지 말고 우리 다 같은 일이라고 하자, 합의를 했다 해도 주변의 그런 가족들의 시선이나 혹은 주변의 동료들 이런 것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웬만큼 줏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저는 주변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 가져오는 게 다른데요. 저는 아까 준이가 뭐 약간 우려를 했던 관점을 하나 가져오긴 할 건데, 저는 양육이나 돌봄이나 가사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그래서 누구나 꺼려하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다 꺼려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다른 거를 포기하고 이런 양육이나 돌봄이나 가사노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암수라는 구분이 있는 동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성이 좀 더 아쉬울 수밖에 없지 않은 게 뭐 현재까지의 진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이걸 더 많이 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남성이 일하고 여성이 돌봄을 하고 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에는 이런 까닭이 있을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물학적인 진화에 매몰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진화라는 것도 있고, 여성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성이 가사 분담을 하는 거, 그리고 서로가 그걸 공평하게 분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저희의 이런 생물학적인 진화라는 게 문화적인 진화를 아직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인식의 차이,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룬 책들을 좀 봤는데, 뭔가 진화와 인간 행동이라는 존 카트라이트의 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청취자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의 문화가 왜 이렇게 성차가 나타나는 문화가 나타나는지, 생겨났는지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유를 찾는 데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좀 생각을 했던 게, 공평한 가사 분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평한 가사 분담과 공정한 가사 분담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약간 사회학도다. 약간 여러분들이 어렵다. 잘 네. 아는 법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형식적인 평등, 실질적인 평등 이걸 건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 한 10명짜리 회사가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100만 원의 이득이 나가지고 이걸 상여금 같은 걸로 줘요. 근데 이걸 10명의 사원에게 동일하게 10만 원씩 준다. 이거는 평등한 거죠. 공평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매출 100만 원의 역량을 가장 결정적으로 준 한 사람에게 한 80만 원쯤 주고, 그 다음에 기여자에게 한 2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했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는 공정한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한다면 이건 공정한 거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에 있어서는 무조건 똑같이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건 평등한 거잖아요. 공평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가사 분담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는, 뭐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가 일을 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뭐 부부가 있다면 이 부부가 50대 50으로 나누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사에 있어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가사를 서로에게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저는 사실 걸렸거든요. 왜냐면 맞벌이를 해도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외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에 기여하는지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그 평균을 맞출 것인지가 왜 우리의 인식에서 이렇게 낯선 개념이고 어렵게 느껴지는지는 아직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거를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 공평과 공정이라는 개념을 조금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 답했네요. 그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공평한 가사 분담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정도와 선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가사 분담이라는 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다고 해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큰 것들만 위주로 나눈다고 하면 남은 것들은 어찌 할 것이며, 그리고 서로의 스케줄이 다르고 그럴 텐데 참 어떻게 해야지 공평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일단 조금 전에 샤샤가 했던 얘기 중에 왜 이렇게 공평한 또는 공정한 의미에서 가사를 분담하는 게 우리한테 낯설게 느껴질까?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결혼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의 가사 분담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 왔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두 분이 뭐 약속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착이 되었다든지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준이가 말했듯이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기숙사 룸메이트나 하우스메이트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집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규칙을 딱 정해서 이거 너 지키지 않으면은 룰 위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인 건데 부부는 집을 물리적으로 공유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규칙을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정해서 재가면서 정하는 게 부부의 정에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여기에 우리 대본을 준비해준 구미가 여기 참고 영상을 올려줬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 변호사 이브 로드스키라는 분이 남편과 가사 분담을 할 때 인지, 계획, 실행 이 단계로 각자 할 일 카드를 정해서 나눠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이제 분담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인지라는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각자 가정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맡을 거고 그래서 상대방이 뭘 하고 내가 뭘 할 건지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도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그 인지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공평하게 가사 분담을 하기 전에 그 인지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각 가정에 맞는 분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시간이 됐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녹음 준비하면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그 저희가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당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죠.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 더 하면 되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못 해줄 건 뭐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또 결혼을 하고 그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하기 싫은 일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사라는 건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는 괴리 때문에 또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사 분담을 해야죠. 근데 기준을 뭐 이거는 한 5 정도의 귀찮음이 따르는 일이고 한 이건 2와 3 정도의 귀찮음이 따르는 일이니까 너는 이거 2개를 하고 이건 내가 하나를 할게 라고 하는 거는 결혼에 있어서의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어느 쪽에 고려를 하고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가사 분담을 논하는 데 있어서. 맞아요.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까지를 가사 일로 보느냐 이 문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공사 구분도 어렵고 가사 일이 어디까지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지만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해야 하고.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나 혼자 살 때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맞아. 그리고 이걸 또 그것도 나누려고 하니까 더 하기 싫어지고 약간 이런 기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저희가 결혼 생활 해보진 않았지만 네, 저희가 공평한 가사 분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평한 가사 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을까요? 이런 가사 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건 되게 추상적인 거였어요. 이것도 피상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근로시간이랑 가사 노동시간을 그냥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아마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 아니냐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뭔가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고 같은 시간에 뭐 실제 소득 얼마나 벌어들이는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적어도 가정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동등한 가치를 매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근로와 가사노동과 돌봄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적어도 동등하게 수고로워야 한다라는 원칙은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서로에게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재의 문제는 그래서 분명히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근로시간이 많은 것도 맞고 남성들이 혼자 근로하는 경우도 맞벌이를 하거나 여성 혼자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꽤나 빈번한 게 사실인데 현재 남성들은 특화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런 태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돈 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사노동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가사노동을 잘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뭐 한 1, 2분만 하면 될 걸 나는 한 5분, 10분 걸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걸 가사노동을 통해서 이 집안에 기여하는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편중된 가사 분담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그게 당연하니까 그냥 내가 조금 더 많이 일하느니 조금 덜 일하고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공평한 혹은 공정한 가사 분담이라는 개념이 적어도 자신의 집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이런 정당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사고의 변화죠. 제가 가져온 거는. 맞아요. 집안마다 상황이 정말 다 다르고 진짜 어떤 집은 정말 한쪽이 다 모든 거를 너무 그 차이가 엄청 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상상 못할 정도로. 근데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은 가사 노동이라는 걸 확실하게 노동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 그쵸? 이거를 진짜 쉽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취 한 번만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맞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루 종일해도 안 끝나요.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넓은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재 문제 상황은 가사노동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결혼에서는 분담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편중되게 분담된 이 가사노동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약간의 솔루션이라고 제시되는 것들이 뭐 사람마다 많이 제시가 되는데 오늘의 메인 2부에서는 그것 중에 하나인 살림급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두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모두의 생각 모두 해. 모두의 생각 모두 해. 이야, 제 잘한다. 목소리가 참 곱네요. 네, 메인 원에서는 가사 분담의 문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모두의 생각에서는 살림 비용을 주제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획회의를 하면서 이 오늘 방송의 아이디어를 이슬아 작가님의 가녀장의 시대 소설에서 얻은 거잖아요. 진이가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가녀장의 시대는 가녀장 쓰라가 딸로서, 사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책인데요. 낮잠 출판사의 사장인 쓰라는 부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해 살림급여를 지급합니다. 집안일에 재능이 있는 어머니 보키 씨는 아버지 용희 씨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이슬아 작가님은 독립출판사를 꾸려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어머니 보키님에게 출판사 업무에 가사노동 비용까지 포함한 급여를 드린다고 하네요. 작가님의 생활이 소설과 어느 정도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엔 어머니가 육아와 살림을 도맡는 게 당연한 일이었잖아요. 살림급여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간 우리가 엄마의 재능을 공짜로 누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엄마를 공짜로 누리지 마 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살림이라는 것, 가사노동이라는 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지 엄마의 살림노동 비용을 책정하여 월급을 드린다면 가정 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등에 대해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패널분들은 살림급여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림급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괜찮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까지도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딱 들었을 때는 우리 집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은 딱 들었어요. 우리 집도 엄마가 모든 일을 다 하니까 엄마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인정의 수단이 돈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실은 저희 엄마 세대는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세대잖아요. 근데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엄마한테 엄마가 하는 일 그렇게까지 당연한 거 아니고 이거는 노동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한 번쯤 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급여를 따질 것이냐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줄 것이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를 준다고 해결될 문제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그 네. 이슬아 작가님의 사례에서는 네네.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사실 조금 특별한 사례였잖아요. 맞아요. 출판사를 운영하시고 그래서 자금줄이라는 게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출판사에서 일하신 어머님께 그리고 살림을 하신 어머님께 돈을 추가적으로 드린다라는 개념이 성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만약에 외벌이를 생각을 했을 때 월급을 자신이 받아가지고 가사 노동을 전담하는 다른 쪽 배우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살림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거는 전 어떤 생각하셨냐면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깎여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필요한 정도로 자신이 충분히 해왔던 일들인데 이걸 결혼을 하고 나서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그리고 당신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니까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내가 벌어온 돈을 당신에게 주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난 분명 혼자 살 때는 내가 내 돈도 벌고 내 가사노동도 다 했는데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돈을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결혼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관계가 끝인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가치가 폄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이슬아 작가님 이 가녀장의 시대를 메일링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걸 딱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저도 네네. 읽으면서 우리 집에도 한번 했는데 이게 진짜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에서 이제 준이랑 샤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수한 조건이 있는 상태인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의 살림급여에 가까운 편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고 그리고 누가 줄 것이며 어떤 돈을 줄 것인지 그리고 외벌이를 하는 집이라면 외벌이 하는 사람이 이제 벌어온 돈을 다시 가정 안으로 쓰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이름만 살림급여지 생활비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되게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의도에는 굉장히 공감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지니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생활비의 개념이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뭔 생각을 했냐면 살림급여라는 거를 논할 때 있어서 가정의 소득이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외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를 하는데 소득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살림급여가 가능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여기에 경제권을 누가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아요. 누구 하나가 외벌이를 해가지고 소득을 얻는데 이 경제권이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가사 노동을 했기 때문에 내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얻는다라기보다는 당신도 밖에서 일을 하는 식으로 가정에 기여를 하고 나도 가사 노동을 하는 식으로 가정에 기여하니까 공동의 소득을 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카드 긁을 수 있는 이런 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집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에게 경제권이 몰려져 있다면 가사급여를 실제로 지급을 해야지 독립적인 소득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노동으로서 가사 노동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외벌이와 맞벌이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외벌이를 한다라고 하면 난 외벌이를 하지만 가사노동 공평하게 50대 50으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거 아까 말했던 그 공정함에는 어긋나는 거잖아. 공평함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이것도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만약에 맞벌이를 하는데 소득이 비슷해 그러면 둘 다 집에 와서 피곤하니까 그냥 서로가 한 50대 50으로 배려해가지고 서로가 할 것 잘하자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당신에게 살림급여를 얼마만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맞벌이를 하는데 누구 하나의 소득이 월등하게 높다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못 보는 사람에게 당신은
돈을 잘 못 벌어서 우리 가계 소득에 잘 기여를 못하니까 산림 노동까지 해가지고 산림급여를 내가 당신에게 줄게요 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게 특별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일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월급을 받고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하거나 외벌이를 하는 집안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기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집 안에 한 기업이 있었던 거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그냥 밖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똑같이 집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들, 흔히 말하는 밖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집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없는 구조를 집안에서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가 돈을 주고 어디서 돈이 나오며 얼만큼 측정을 하고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가사 노동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게 그런 기업의 구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월급쟁이들은 이걸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냥 지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산림급여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통계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인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1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1인당 연간 1,380만 원, 한 달 기준 1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성 한 명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남성의 2.6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가사노동이 할애하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여성의 가사노동이라는 능력에 부여하는 가치가 남성의 2.6배라고 하는 걸로 읽힐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더 가사노동에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시급을 부여할 수 있을지. 2019년에 가계생산 위성계정이라는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서는 시간당 가사노동의 가치를 13,890원 정도로 측정을 했는데 이걸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올해 기준 2022년 기준으로는 한 15,000원 정도가 시간당 이 가사노동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가정에서 이 15,000원의 가사노동 이 급여를 지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보통의 가정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월급의 절반이 넘어요. 평일과 주말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한 15,000원 정도의 시급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동의 어떤 가치를 매긴다는 게 그냥 객관적인 의미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매긴다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우리 엄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시간마다 엄마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약간 마음 어딘가 한 구석이 불편해지면서 엄마한테 불효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약간 고민을 했는데 가사노동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들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어머니들은 되게 숙련된 분들이시잖아요. 이 맞아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동의 가치를 어디까지 매겨야 하냐가 참 어렵네요.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가사노동이라는 거를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환산 가능해서 산림급여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거는 그냥 가정부를 쓰거나 맞아요.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맞벌이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자아실현을 건 일을 포기하고 그 가사 노동과 육아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 둘 다 소득을 얻고 동시에 그 소득 중에 일부를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고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산림급여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을 가사 노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맞아요.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얼마나 환산할 수 있을지 환산이 가능할지가 사실은 이번 이 주제의 메인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대답하기 망설였던 큰 이유가 돈으로 환산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시간 15,000원으로 하면 내 월급의 반 이상이 나간다? 그럼 이거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이나 그 받는 사람이 지켜보는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적어. 우리 엄마의 가치는 저걸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집 안에 그거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 다 나의 부모님. 네,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가성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 돈을 주고 가사노동을 시켰는데 가사노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고용주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뭐 실수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나는 이 정당한 비용을 내고 가사노동을 대신하도록 비용을 지출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지가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과연 가정의 모습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족, 결혼이라고 한다면 마땅하게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어긋나잖아요, 이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성학이라든지 이런 강의도 그렇고 뭐 사회과학개론 이런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이런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에 대한 거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이렇다라는 자료는 정말 수년간 봐왔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실질적으로 산림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까지 이어진 논의는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하는 거라서 낯설게 느껴지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 주제를 접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말은 했었지만 어쨌든 산림급여의 의도는 여태까지 좀 묵인되어 오고 많이 평가절하되었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단 급진적으로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정을 하자 이런 의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 산림급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가사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공정하게 가사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소멸되어야 하는 그런 맞아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거 산림급여 정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 너무 크고 그거에 비했을 때 이 산림급여라는 이름은 되게 판타지적이고 많이 급진적인 거라서 그래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정말 다들 네. 공감을 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 묵인되어 오던 가사노동의 가치를 일단 환산을 해보려는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평할 수 있겠지만 경계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급여를 매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온전히 책임이 되고 저희가 분담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한 사람만의 일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이 그걸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 이거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현이 돼버리고 급여를 매기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돈을 이만큼 줬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라는 개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네. 약간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약간 전 지금 룸메랑 살고 있는데 만약에 룸메가 가사노동을 하고 전 뭐 연구실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룸메한테 야, 내 빨래 지금 쌓여 있는데 이거 빨리 좀 해달라고 그냥 돈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내가 이 정도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빨리를 해달라. 너는 청소를 해달라. 요리를 해달라. 라는 게 되잖아요. 이게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이게 가정의 모습입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 부부 사이에서 생각 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스라 작가의 경우에는 자식과 부모 둘 이 관계였는데 저희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산림급여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게 가정이 맞나 이게 부부가 맞나 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약간의 급여라는 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현물이잖아요. 가정 내에서 이런 현물, 경제적인 게 얼마나 허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바람직한지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단편적인 이벤트 정도 생각하면은 약간 참, 인식 네. 개선 캠페인 네, 그 정도로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되게 대학생들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오히려 되게 보수적으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하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좀 더 피부로 와닿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고 저희가 아는 선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걸 저희 부모님이 들으면 또 이거 뭔 소리냐 뭐 땡땡이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세대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정말 재밌는 건 산림급여에 대해서는 다 같이 약간 그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 우리 집에는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는 거. 한 번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산림급여가 공평한 가사분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걸 지향해야 될 점으로서 이 산림급여가 지향하는 점과 우리의 지향점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모두의 생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녹음을 마칠 시간인데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중간에 느끼셨어요? 여기 살짝 더워지는 거? 저 약간 순간적으로 확 더워져가지고 저희 한창 얘기할 때 와 저희가 이만큼 머리를 팽팽 돌려가면서 뜨겁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이 확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아까 저랑 준이랑은 12시쯤에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지금이 맞아요. 녹음 시작한 게 5시였는데 한 3,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나마 정제를 해서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사 분담이라는 거 되게 평소에는 잘 생각을 못하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살림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과연 이게 지향해야 될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픈 녹음이었네요 저는. 방향은 맞지만 방법적으로 그러면 괜찮은가? 가장 이상적으로 네. 둘 다 뭐 적당히 돈을 벌고 둘 다 적당히 가사 분담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지 또. 근데 이 방법이 해답이 될 집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네,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오늘 제일 많이 한 말. 모르겠다. 어렵다. 어쩌지? 맞아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살림급여 자체가 되게 익숙했던 거를 낯설게 바라보게끔 한다라는 점에서 일단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샤샤의 어떤 사회과학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고 오늘 깨달은 교훈 녹음 중에 물 마시지 말자. 저는 앞으로 물을 미리 마시고 들어오겠습니다. 괜히 찔르네요 제가. 뭔가 오늘 사실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야기가 안 된 부분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부분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저희도 모르겠지만. 저 방금 생각 든 건데 이거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본인의 집은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다음 에피소드로도 한번 편성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반응이랑 이제 또 우리 이걸 피드백해주는 우리 당근 멤버들 보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면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곧이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밥은 책처럼 복사가 안 돼. 매번 다 차려야지. 아점 먹고 치우고 돌아서면 저녁 차릴 시간이야. 스라는 보키 씨가 한 말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하루 2편씩 글을 쓰는데 딱 3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읽기가 끝나고 독자가 식탁을 떠나면 혼자 남아 글을 치우고 곧이어 다음 글을 차려야 할 겁니다. 스라는 그런 노동이 하루에 2번씩 꾸박꾸박 반복된다면 계속 작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집니다.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당연하지 않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가사노동을 해본 사람이라면 살림만으로 어떻게 하루가 다 가버리는지 그 시간을 아껴 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간여장 스라는 보키 씨를 고용합니다. 보키의 재능과 능력에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도 가사노동에 제대로 된 가치를 부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구미, DJ 샤샤, 패널의 신이 준이였습니다. 일상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